예, 굵직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부동산 시장 얘기를 조금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일단 9.13 대책 이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집값 안정세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뉴스에서 보신 대로 강남을 비롯한 집값이 하락세가 이제는 주변까지 그동안에 많이 왔던 마용성 비롯한 이런 쪽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몇 가지 변수들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좀 대폭 풀린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하고요. 그래서 또 지방의 미분양 문제도 있고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동산 상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님 오셨고요.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일단 네. 그거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네. 오늘 김현미 장관하고 박원순 시장이랑 용산 미군기지 방문을 했잖아요. 네네. 일단은 겉으로는 용산 미군기지 개방 관련돼서 이제 이런저런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두 분이 왜 이 공급 대책,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 가지고 워낙에 좀 사이가 좀 그랬기 때문에 네네. 왠지 거기 용산에 가고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예. 저도 혹시나 오늘 두 분이 또 용산에 가셨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박원순 시장님의 이야기는 도시재생과 생태공원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또 다른 역사 문화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4년 만에 서울 중심을 일본과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찾아온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의미에서 두 분이 만난 것 같고요. 행사적 차원이다. 일단은 행사적 차원인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님 이야기를 좀 더 면밀하게 보면 네. 개발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공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강력하게 반대한 것만 보더라도 같은 그 맥락에서 그렇게 일부에서 말하는 용산 미군 기지를 임대 아파트로 많이 개발하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 교수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행사 자체가 약간 역사적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행사라고 그런다면 거기서 사실 무슨 개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거기서 한 자리에서 만났으면 혹시 앞서 잠깐 우리 김 소장님 얘기했던 대로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좀 공급한다든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국민들 청원도 있었고요. 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논의도 혹시 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에서 쉽게 논의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같이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그 자체에 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용산 개발에 대한 것은 보류를 시킨다 그랬지 중단을 한다라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언제든지 불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제 그것을 다시 불씨를 태울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지. 하긴 사실은 박 교수님 말씀에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엊그제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잖아요. 예. 그 6군데 서울 수도권 쪽 6군데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은 경복을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명시를 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좀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얘기 집값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하락세가 이제 강남만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용산 떨어졌다고 얘기할 정도면 이제는 다 퍼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산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전국적으로는 다 안 좋지만 서울도 이제 주간 상승률이 0.02%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한참 오를 때는 0.44%까지 갔었는데 지금 0.02까지 갔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거든요.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아직은 마이너스 아닌데 용산도 굉장히 오늘 박원순 시장하고 김현미 장관님이 용산 가서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용산이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용산의 상징성 부분을 본다면 강남도 중요하지만 용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큰 개발 호재가 없고 물론 토지 보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 현재 9.13 대책이 대출을 원천 봉쇄시켰고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서울 집값 하락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락세죠.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락세라면 하락세인데 이게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사실 오늘 KB 리브원에서 나온 자료도 앞으로는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자료가 나오기도 했었고 교수님. 근데 서울은 사실은 마이너스로 간 적은 최근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살짝 관망하다가 다시 또 기회 봐서 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지역하고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이 늘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마포, 용산, 성동구. 예. 예. 근데 현재 그 서울시의 가격을 보면은 그 가격의 갭 차이가 아직 그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네. A급, B급, C급 간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B급이 상당히 이제 그 가격 최근에 상승을 한 상태고, C급의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평균 가격 상승은 아직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C급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글쎄 이제 뭐 그것을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A급을 이제 뭐 강남 강남이라고. 3구라고 예. 한다라면, 이제 예. B급은 이제 그 역세권의 그 브랜드 아파트, 아, 그리고 뭐 C급은 이제 그 외 지역들이라고 아마 뭐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뭐 딴 데 집값이 아주 비싸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데들을 우리가 C급 정도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A급, B급, C급 간에 뭐 이것은 뭐 3단계로 나누거나 5단계로 뭐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은 A급과 B급 간에 A급의 가격이 너무 이제 그 상승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그 가격 차이로 인해서 이제 B급이 싸 보이다 보니까 B급이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군요. 따라가는 겁니다. 예. 갭 메우기라고 이제 하거나 그렇죠, 키 맞추기라고 하는데, 예. 아직도 그 C급의 가격이 아직은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보이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A급에 비해서,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아직 그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도 뭐 서울의 집값이 떨어졌다는데 0.몇 % 그동안에 오른 게 있는데 여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분위기가 또 모르는 거니까 예전에 2008, 9년도죠. 이명박 정부 초창기 때 그 집값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20, 30%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일단 드는 생각은 이게 또 전세로 가서 전세가 또 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경우로 봤을 때 이번은 좀 예전과 좀 다른 모양이 돼요. 이게 9.13 대책이 나오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반 만에 뭐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 아직까지 시장이 죽은 건 아니고요. 숨겨루기 이게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관망, 그래서 뭐 이런 집주인들은 사게 팔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일단 기다려 보자는 마음이고, 뭐 매수자들이야 혹시라도 지금 분위기에서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기다려 보자 해서 뭐 매물도 없고요, 매수자도 없는 거래 실종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뭐 전세 가격이 뭐 영향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게 6개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매수 수요가 이제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전세도 좀 약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세 상승률이 0.14%인데 작년이 0.25%였고요. 2015년은 1.3% 정도나 됐거든요. 그래서 전세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전세가 강세로 전환되기는 현실적으로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말까지 서울은 2만 5천 세대 정도 입주 물량도 대기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또는 단기간에 뭐 전세가 이렇게 뭐 강세로 전환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지금 전세 얘기를 소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사실 이렇게만 간다면 참 다행이죠. 사실은 뭐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집값이 올라서 임대 사는 분들이 많은 게 또 우리 현실이니까. 근데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이 하나 들리는 게 저희도 취재해서 리포트가 나갔습니다만, 전세값을 그 임차인한테 못 돌려줘 가지고 전세 그 집주인이 뭐 몇십만 원씩 뭐 월세 비슷하게 주어가면서 지금 나가지 말고 있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 대출 시장이 막혀서 그렇겠지만 그런 상황도 벌어지나 보니까 전세 시장이 옛날 같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뭐 일부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갈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입니까 아니면 아니, 조금 시간을 두고서, 조금 시간을 두고도 예. 우선은 이제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하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DSR을 이제 지난 10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매매와 관련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보니까 예.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전세 대출은 이제 이자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세 대출이 용이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전세 시장이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나중에 올라갈 여지는 있다. 네. 근데 그게 뭐 당장 뭐 내년 초나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임대 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전세 대출도 사실상 지금
물론 그 집을 직접 사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좀 낫지만 그래도 전세 대출 이제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어렵습니다. 전세 대출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매매와 관련한 매수와 그 담보대출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LTV, DTI의 그 비율도 낮춰놓은 상태이고 예. 신 DTI 적용하고 그리고 지난 10월 31일부터 DSR까지 그렇죠. 적용을 하다 예. 보니까 뭐 DSR 뭐 잘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을 원리금에 대한 것을 소득의 비율로 그렇죠. 적용을 하는데 예. 이것을 이제 70%, 90%까지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두고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매수 수요자가 이제 전세 수요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이제 소위 그 경계선에 있는 경계 인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전세와 매수자 간의 그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그러한 그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로 그러게요.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좀 압박을 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전세 얘기 좀 해봤고요. 미분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 지금 이 상황이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는 거면 좀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소장님, 미분양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미분양이 6만 가구 정도, 6만 가구 조금 넘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떤 수준인 거예요? 뭐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9만 가구 정도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은 3만 가구, 전국은 9만 가구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방이 6만 가구 정도군요. 서울 수도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뭐 엄청나게 위험하다, 주택 시장이 뭐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이런 속도로 가보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뭐 9만 가구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은 지금까지는 괜찮았잖아요. 9월 달까지는 초기 분양률이라고 하죠. 분양 개시하고 3에서 6개월 동안 계약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84%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만 보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서울이 99%고요. 경기도가 94%예요. 나머지가 지방을 이렇게 보면 떨어지는군요. 광역시를 뺀 지방은 54% 정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이게 조선업이 안 좋은 경남은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지금 급격하게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은 심각한 상황이고 이걸 지금 그대로 둔다면 나중에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서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 지방을 그러니까 서울만 바라보면 집값을 좀 더 잡아야 되고 규제도 더 나와야 되는 뭐 이런 분위기지만 지방은 좀 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안심하지 말고 좀 지방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 DSR 규제는 이게 서울 수도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 DSR을 확대 적용하는 게 지방 미분양 사태는 악재가 추가된 거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은 미분양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방은 그 비율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더군다나 이제 그 부산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특히 그 분양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초기 청약률이 이제 낮은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DSR 강화로 인해서 청약의 청약률이 낮아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청약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욱 그 지방은 시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미분양 관련된 얘기를 그럼 이게 이대로 놔두면 아까 말씀하신 내년 되면 정말 위기 상황이 9만 가구 정도까지 지방은 서울이야 뭐 서울 수도권이야 그렇지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뭐 넉넉하진 않습니다만 두 분이 그러면 두 분 다 각각 이 지방의 미분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책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DSR만 보더라도 모든 대출에 대해서 다 이게 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 지방은 누가 분양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괜히 지방 대출 받았다가 그나마 투자 가치가 있는 서울 아파트 분양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당연히 저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방 안 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이렇게 DSR을 같이 다 적용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좀 예외로 지방을 살 때는 사실 지금 뭐 양도세 주택수도 지방은 좀 빼주기는 하지만 좀 더 완전히 분리를 해서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DSR을 적용을 하든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좋은 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별을 해서 너무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지방도 좀 같이, 지방은 오히려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지방은 좀 풀어주고요. 서울은 뭐 규제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딜레마는 그거 같습니다. 지방을 풀어주면요, 이를테면 지방을 서울에 비해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풀어주면 소위 말하는 투기가 혹시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경제 여건이 모두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LTV나 DTI 뭐 아니면은 DSR 이것을 지역적으로 좀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획일적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번에 DSR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서울과 수도, 그러니까 뭐 주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하죠. 근데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고위험 쪽 70%나 90% 비율, 그다음에 전체적인 총량 규제 같은 경우도 조금 서울 수도 시중은행보다 조금 여유가 있게 하긴 하더군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 LTV와 DTI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 지방은 좀 완화를 완화시켜야 해주는 된다. 것이 지금 현재 지금 하는 적용 비율이 시장을 위협할 정도의 그러한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높여줘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지방은요. 예, 미분양이 그렇습니다. 많은 데일수록 그 부분은 좀 금융당국에서도 좀 한번 검토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이제 미세 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제 사실 2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뭐 하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은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조금 더 펼쳐서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분들도 각각 두 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소장님은 앞으로 시장 전망을 너무 길게 보시지 마시고요. 한 6개월 안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6개월 정도 본다면 저는 뭐 크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게 반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금은 좀 긍정적인 효과겠지만 토지 보상비를 뺀다면 사실 미국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심리는 일단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이 심리가 6개월 내에 다시 사자로 돌아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죠. 뭐 개발 계획이 나오든가 오늘 용산 이야기도 나왔지만 용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마스터 플랜 정도 나오면 다시 투자 심리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님도 한번 좀 놀랐잖아요. 6월달, 7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또 개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계기가 없다면 적어도 단기간 뭐 앞으로 1년 후는 모르겠지만 6개월 내에 큰 폭의 반등은 없겠고요. 또 반대로 집주인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또 급매물도 없거든요. 서울 맞아요. 같은 경우.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매수자들도 그렇죠.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인데 막상 가보면 급매물도 없어서 저는 줄다리기 상황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만 소장님은 뭐 6개월까지는 큰 별 변화 없을 거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매수세의 그 세력이 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은 그 매도세가 그렇게 약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고 다만 이제 현재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그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래 감소는 결국은 이제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그렇죠.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도권 서울의 그 보상금 토지 보상금의 부분이 또 그 풀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 한 3월까지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어떤 시장에서의 그 유동성이 아직은 좀 살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그 가능성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을 규제하고 해서 거래가 감소하고 글쎄. 대출이 어렵고 함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심하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적 요인으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네.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 조금 소강 상태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토지 보상금 얘기를 두 분 다 하셨는데 이게 고양시하고 김포 정도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죠. 예. 2.7조 정도 풀리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대체 수요 때문이라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토지 전반적인 시장은 아무래도 뭐 좀 예.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토지 보상금 받아서 아파트 사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시장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6개월간은 크게 지금 상황에서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다.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